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로스쿨 신입생 공고 방법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요청이 와서 제작을 했고요. 저는 전병주라고 합니다. 공법 기록형을 올해는 담당했고 내년부터는 공법 전반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학력이랑 경력을 썼는데 학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서울 중위권 학교 나왔고 지방대 학교 이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학력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로스쿨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중위권 학교에서 중위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을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을 위주로 교육과정이나 오늘 공부방법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 특허법원에서 제가 이제 실무 수습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리걸테크 스타트업에서 변호사 법률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었고 2021년부터는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아는 분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법 담당이긴 한데 전문 분야는 민사법입니다. 민사사건 500건에서 1000건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돈 되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제 남의 돈 받아다 주는 그런 일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행정법이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민사법을 알면은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시험에 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시험, 왜냐 하면은 이제 사법시험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진 지는 꽤 되었지만은 대부분 학원들이 이 사법시험 순환 공부법이라 그래가지고 민법을 다 공부하면은 헌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다 공부하면 형법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학사과정이 이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좀 비교하는 정도로 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로스쿨은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고 끝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치고 수능을 치는 것처럼 이제 그 결과물 또한 유사하다. 그래서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로스쿨 생활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녔던 걸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은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최종 시민 변호사 시험인 거죠.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대충 점수나 어떤 과목을 보는지를 알아야 이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찾아왔는데 유형으로는 다들 알다시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라고 돼 있고 배점 자체는 사례형이 지금 약 3배 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6법 이거 외에 하나 선택하는 과목을 이제 사례형만 보기 때문에 그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높게 측정이 된 건 있는데 어쨌든 2배 정도는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유형에서는 사례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점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하는 일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민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중에서도 민법이 더 중요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민사법이 저 700점으로도 그 사람의 민법 실력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매우 적은 배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거든요. 그만큼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민사법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법은 경제법, 그리고 지식재산법, 환경법, 국제거래법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식재산법을 했는데 보셨겠지만 저는 경영학부를 나와서 법대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어가지고 교수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은 그냥 재밌으니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만약 여러분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특별히 뭐 선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남들 다 하는 뭐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이런 대수가 많은 시험을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분별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시험 자체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수능은 이제 앞에 로스쿨 교육 과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넣어놨기 때문에 수능을 넣어놨지만 사실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난이도 측면에서나 공부량에서나 이제 알 수가 없고 사법시험이랑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법시험은 뭐 유형으로 따지면은 선택형을 합격하고 사례형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 자체로는 변호사 시험보다는 무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전부 준비해서 한 번에 쏟아내야 되지만 사법시험은 선택형을 준비하고 그거 합격하면 사례형을 보면 되니까 뭐 사례형을 준비할 때 이제 과거 선택형에서 봤던 걸 전부 준비해야 돼서 다소 이제 많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7법을 전부 준비하는 거랑 이제 선택형 3과목 본 다음에 그걸 기초로 사례형을 준비하는 거랑은 이제 분량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과목별로도 보면은 선택형에서 사법시험은 헌법, 형법, 민법 이렇게 3과목이랑 이제 선택과목까지 해가지고 뭐 법철학 이런 거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뭐 비법대이기도 하고 사법시험을 생각했던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헌법, 형법, 민법 어쨌든 3과목을 본 다음에 그거를 합격하면은 사례형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 총 7개인가요? 7개의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이잖아요. 사실 이 공법이라는 게 행정법, 헌법이고요. 형사법이라는 게 형법, 형사소송법이고 민사법이라는 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부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로스쿨 생활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와 유사하다. 학기제로 되어 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선행학습 또는 복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내신 관리하듯이 학점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할 때 학교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잘 봐야겠다. 즉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과 그러니까 내신으로 관리하는 과목과 수능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통일시켜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스쿨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통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객관식만 보는 수능과도 차이가 있고 객관식을 합격하면은 사례형을 보는 이제 사법시험과도 차이가 있고 기록형만 시험을 보는 사법연수원이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따라가면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이 학점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민법이라든가 행정법 같은 주요 과목은 전부 3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과목을 좀 짜맞추는 형태가 좀 필요하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요 과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요 과목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해놓고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요 유형으로는 사례형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못하면 남들보다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형을 여전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은 뭐 당연히 민사법이고 민사법 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사법시험 시절처럼 이제 학교 수업이 한 과목을 다 끝내면 그 다음 학기에 다음 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 돼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조금씩이라는 건 전체 과목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3학점이라는 명목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 위주로 하라는 말씀은 뭐 민법, 형법, 공법 관련된 이제 과목을 수강하라는 말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 보호법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목은 학점관리 차원에서 뭐 한두 과목 추가해서 듣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5과목, 4과목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을 한 후에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은 많은 교수님들과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법은 논리적인 과목이니까 통섭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파편적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없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 의견에 반대를 하고요. 파편적 이해도 충분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파편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지금 3학년이든 아마 NC생이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이해한 것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파편적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는 그 파편적 이해가 관련된 쟁점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혹은 반만 공부해서 뭐 판례 결론만 기억한다든가 이런 게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로스쿨에 가게 되면은 민법이 민법 총칙, 채권법, 물권법, 그리고 친족상속법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 이제 형법 총칙, 형법 각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 그러니까 최근 학원 강의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까지 전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인데 학교에서는 민법 총칙이랑 형법 뭐 총칙이랑 뭐 기본권이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사, 형사, 공법이 같이 이제 학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생인데 뭐 내가 예습을 하고 왔으면 상관없겠지만 예습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법과목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이해에 좋다더라. 뭐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교 수업도 충실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도 충실하게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예 학점을 포기하고 나는 변호사 시험에 올인하겠다. 3년 내내 순환으로 돌리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그래도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처음에는 다들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로클럭이라든가 빅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제 생각에는 변호사 시험 뭐 강의를 듣더라도 이제 강의를 좀 파편적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에 하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좀 더 좋지 않는가. 그리고 강의라는 거는 사실 듣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강의 듣는 게 힘들면은 그 공부 체력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강의 듣는 건 약간 뭐 노는 시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편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듣고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책에서 배우는 거는 논리 위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사례형 문제집을 사가지고 진도별로 편성이 돼 있는 거, 진도별로 편성이 돼 있는 걸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례형을 좀 여러 번 연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리가 실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방법을 좀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시간이 남으면은 선택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선택형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을 좀 반복해서 돌리는 식으로 해서 선택형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방학 중에는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렇게 파편적으로 과목이 나눠진 거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은 다음 학기에 하는 과목이 어차피 매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방학 동안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니까
뭐 한 과목이라도 좀 돌려놓는 게 좋겠다. 저는 방학 동안은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과목을 순원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민사법이다. 그럼 민법이다라고 한다면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친족 상속법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 간단하게 표 형태로 해서 예시를 뒷페이지에 있군요. 네, 방법론 기본 자체는 뭐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는 사실은 학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이 아래에 있는 방법론 산세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령에서 선택형을 푸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령을 특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 수업이 책 읽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령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배점이나 상대평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다. 민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법의 중요성은 뭐 제가 공법 강사라서 공법은 뭐 대충 해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법이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학점이랑 공부랑 관련해서 교재 선택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작성을 했는데, 일단 1학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학년을 기준해서 입학 전 1학기 5월은 오타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2학기, 뭐 이제 겨울방학이 있겠지만은 여름방학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학 전에는 1학기 과목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1학기에 내가 들어갈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시점이죠. 지금 아마 최초 합은 정해졌을 수도 있고 곧 추합이 될 텐데, 내가 넣은 학교에서 1학기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냐, 뭐 예를 들어 민총, 뭐 공법에서 통치구조론, 형법, 기본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학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서는 이제 통짜로 파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민사법, 특히 이제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아예 전반적으로 쭉 돌리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입학 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1월부터 2월 해가지고 총 2달이 통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 2달 정도면은 민법에서 재산법 부분은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책을 읽어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뭐 최대한 3번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미 공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 한 번은 볼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산법이나 혹은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해당 부분만큼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되면은 해당 과목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과목에 더해서 뭐 한두 과목 정도 이제 학점관리용으로 아마 뭐 들으실 텐데,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은 이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처음에 몇 번 들었는데 나는 교수님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냥 교수님 강의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 그 부분 책이라도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3학점이라는 거는 뭐 10분씩 쉰다고 고려했을 때 어쨌든 2시간 반 정도는 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날리는 거는 좀 너무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뭐 복습이든 예습이든 강의를 충실히 듣든 그 시간에 놀지 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학점 같은 것도 예전에는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뭐 9기 정도부터는 로컬럭에서 학점을 좀 보는 것 같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최소 검사에서 서류평가를 통과하려면은 1학년 1학기부터 10등 안으로는 들어야 된다. 즉 10% 안으로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학교는 족보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변호사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냐,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당시에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당연하고 아직은 달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위주로 학습을 해가지고 고득점을 노리시도록 하고 공부는 책을 읽는 거에 목적을 두세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그 이해를 한 다음에는 내가 알았던 개념이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형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례적 법조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미 법적 지식이나 법적 사고력이 있는 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뭐 저같이 일반인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개념이라는 게 법에서만 놀고 문제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또 모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보고 그냥 답안지를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이제 선택형을 하면 좋겠다. 물론 이런 거는 전부 개인 판단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뭐 선택형을 같이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됐겠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이 됐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한 1, 2주 놀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입학 전에 이미 제3법을 봤다. 그러면은 제3법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민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똑같이 이제 2학기 과목을 확인해가지고 각 과목을 예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법을 알아야 뭐 민사소송법, 절차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학교 가면 들게 될 거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세뇌가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민법을 알면 뭐 민사소송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 공부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전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점 구조상 물권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민총담에 물권법 했다는 얘기는 아직 채권법을 공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이 끝나지 않고 바로 절차법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암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다음 학기에 어떤 걸 들을지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학기마다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2학기에 들어야 될 걸 그 학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 학습 방법 역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교재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 의견도 중요할 거는 같은데 제 생각에 하루에 공부를 적절하게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게 타당한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서나 교수저로 해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바로 암기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서나 교수저를 추천하는 거지 암기장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이제 기본서랑 교수저가 잘 읽히면은 암기장도 읽히는 거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면은 기본서랑 교수저 정도는 몇 번 읽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떨어졌었는데 재시험을 할 때 2000페이지짜리 민법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1600페이지짜리 형법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전부 5번 이상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에는 막막한데 읽다 보면은 이제 아는 부분은 좀씩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공부량을 많이 가져간다면은 기본서나 교수저로 학습을 하고 교수저나 기본서에 있는 논리를 기억해야 사례형에서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뭐 트렌드랑 너무 다른 것 같다, 너무 강사 본인의 생각인 것 같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러면은 뭐 암기장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추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책이랑 강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자기랑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은 최소한 100명 이상은 전부 같은 책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을 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공부가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책 선택을 할 때는 이 책이 빠진 게 있다더라, 뭐 기출 표시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읽을 때 편해야 된다. 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강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나를 이해시켜주는 강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이제 이 강사의 스타일이 좋다,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랑 강사는 나와 핏이 맞는 그런 강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2학년 1학기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2학년 2학기 여름방학부터는 형사재판 실무라 그래가지고 검찰 실무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클을 노리는 분들에 대한 이제 학습 과목들이 학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기초 개념 학습은 전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기초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입학 전 시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기록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형, 시험 유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부할 걸로 2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검클을 안 하더라도 3학년부터는, 늦어도 3학년부터는 순환 형태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운영하는 방향대로 해가지고 민법 끝나면 뭐 상법하고, 상법 끝나면 민사소송법하고, 끝나면 형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한번 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암기장 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한 것처럼 기본서랑 교수저로 했으면은 물리적으로 기본서나 교수저를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민법이랑 형법을 그 책들로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례집만 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서브노트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교재를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암기장을 사가지고 이제 암기장을 보면서 암기장에서 기본서랑 교수저에서 암기했던 논리들이 이런 식으로 집약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암기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변호사 시험이 5일 동안 보잖아요. 그 각 시험 과목 전날 그 해당 과목을 전부 볼 수 있냐 없냐로 사실은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를 전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집만 봤었고, 뭐 최종적으로는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시험 전에, 형사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밤에 한 3시간 정도 봤었는데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전부 4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까지 포함하면 6번 정도 봤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시험 전날 볼 수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암기장을 선택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암기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학년, 2학년까지는 이제 학교 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되, 2학년 2학기나 3학년부터는 이제 순환 형태로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올인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공법 공부 방법론이어가지고 헌법이랑 행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신입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통치 구조로는 도대체 헌법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뭐 기본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걸 좀 궁금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책을 보고 목차 앞에 보통 좋은 책들은 다 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중목차 위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헌법 총론을 빼긴 했지만은 통치구조론, 기본권, 헌법소송법, 이런 식으로 많이들 헌법을 나눕니다. 헌법은 최고규범성이 있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민사법, 형사법과 쟁점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고규범성 때문에 완전히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헌법은 완전히 새로운 법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되고, 통치구조론 파트는 이제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례형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요즘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기록형 말고 사례형에서. 그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약간 약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랑 논리를 모르면 맞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의 소재, 학설의 대립, 판례의 결론,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한 검토로 해가지고 문학판검이라는 전통적인 그 답안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이에요. 신체의 자유라던가 양심의 자유라던가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거기 때문에 도대체 그 자유라는 게 어떤 건데 라고 하면은 민법은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이런 걸로 좀 구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된 개념 위주로 암기를 하고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게 결국 소송이잖아요. 소송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분쟁에 있어서 변호사가 고용무사로서 어떻게 의뢰인을 위해서 싸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문제되는 거는 결국 의뢰인이 내 기본권, 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오게 되면은 변호사가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가 됐다는 결론을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에다가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사님들한테. 그래서 헌법재판관. 그래서 침해 논증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권을 우리가 개념을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본권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의뢰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리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구체화되더라도 좀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헌법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좀 틀리더라도 그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은 배점을 해주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이제 모의시험이나 이런 답안들을 보면은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가 없는 경우로 두 개의 답안을 이제 구비해 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헌법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 절차에 관한 건데, 소송은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말싸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맞다 틀리다. 뭐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됐다 아니다. 이걸로 양자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싸움인데, 그 말싸움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말싸움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소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은 그 말싸움의 규칙을 암기하는 거여서 조금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요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된다. 이건 이제 헌법소송법을 공부할 때쯤이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공부가 익숙하든 안 익숙하든 로스쿨 생활이라든가 법에서 뭘 배우는지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내렸다.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 야 이거 취소해 라고 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법처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한 처분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와 내가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사자, 그리고 그런 과태료에서 나에게 어떤 의무가 생겼냐, 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게 민법에서 배우는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 즉 채권 채무 발생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신입생 대상이기 때문에 뭐 채권 채무 이러면은 바로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어쨌든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사법을 잘하면, 특히 민법을 잘하면은 행정법을 공부할 때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처럼 공부를 좀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로스쿨생 대상은 아니지만은 일반인 대상으로 민법 교육 과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행정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서 하여튼 민법을 열심히 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하고, 행정법 서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 교육 때 민사법과의 차이 위주로 학습을 하면은 간단하고요. 행정행위라는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여러분한테 뭔가 행동을 한 거예요. 과태료 처분 같은 게 이제 행정행위로 보면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뭐 과태료 말고도 여러분한테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세무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유형별로 있는 요건과 그 요건에 따른 효과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인데 국가나 지자체의 장점이 뭐냐면은 걔네는 권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우리가 말을 듣도록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이라 그래가지고 권력자로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걸 행정절차법이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태료를 뭐 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행정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전으로 행정절차와 행정강제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행정소송법도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 강론은 지방자치법, 공물법 이런 건데 이거는 법조문을 읽으면 되고 기출을 읽으시면 됩니다. 법공고는 기본적으로 조문이랑 판례를 오픈북으로, 판례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문을 오픈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문을 읽을 줄 아면은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법 강론을 공부할 때 특히 조문 위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로스쿨 가서 행정법 강론을 공부할 때쯤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대상이긴 하지만은 NC생 분들께서 들으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뭐 공법은 사실은 학습기간 특성상 무슨 말이냐면은 NC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4월 말에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에서 시험 보는 1월 전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본서 이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암기장 위주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제 아마 올해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합격예법학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적 이해라는 거는 이제 시험 합격과 무관한데 대부분 이제 제시를 할 때 많이들 생각하는 게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는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쌓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올바른 생각이긴 한데 시험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3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부터 쌓을 시간은 다소 부족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진짜 모르는 과목은 기본 강의를 들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민사법인지 공법인지 형사법인지 내가 어떤 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그 과목을 위주로 선택형, 사례형, 교육형 중에 내가 어떤 게 낮은지 어떤 걸 올리는 것이 좋을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학원 트렌드상 이제 종합반을 수강하면은 요즘은 대부분 강의를 열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학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조각방을 수강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과목만 좀 뽑아가지고 듣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50% 정도 합격률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항상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하위 50%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하위 50%입니다. 상위 50%는 공부한 사람들 간의 순위를 나누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까지 운에 기대 가지고 50에 들자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로스쿨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재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가 도대체 공부를 많이 하는 건지 이게 의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루 듣는 과목이 3학점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학점이라는 거는 하루에 1.5시간 하고 뭐 월요일날 1.5시간 하고 수요일날 1.5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월요일날 3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 3시간 수업이면은 혼자서 스탑워치로 재서 공부한 시간만 해서 6시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오전 오후는 사실상 다 학교 수업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해서 3시간 전후로는
스탑워치로 재서 3시간 정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다 혹은 방학이다 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순 8시간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1학년 기준이고 2학년부터는 9시간 이상 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최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가능하다면 토요일까지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격사 시험, 특히 이제 교육과정이 없는 자격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시험이 있어서 대부분 1년 위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빡빡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은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 번 시험을 봅니다. 최초에는, 그러니까 제시를 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날리고 2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년 동안 누적된 공부량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3년간 누적된 공부량이 차이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1년짜리 시험이랑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 로스쿨에 있는 3년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가 변호사로서 사회에서 그래도 아주 뭐 불이익을 뭐 의뢰인한테 주지는 않는 그 정도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년 동안 매일 최소 8시간 정도는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탈진해가지고 혹은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버페이스라는 거는 뭐 순 15시간 좀 높게 잡은 거긴 하지만 뭐 12시간, 13시간을 매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 15시간, 13시간을 공부하려면은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6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밥도 그냥 공부하면서 먹는 거의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1년 동안 해야 이제 탈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루에 9시간 정도 공부하는 건 탈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 문제에 따라서 뭐 6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12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순 8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는 탈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만약 공부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자. 학교마다 이제 합격률이 좀 다른데 제가 다른 학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만약 주변에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오늘은 그냥 술이나 먹자 이런 분위기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합격률이 만약 낮다 이 두 개가 교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그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인간관계를 다소 경시를 하더라도 요 정도 공부 시간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자. 이 정도 해야 객관식, 그러니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나중에 전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3이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당연히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로3 때 된다는 거는 로1, 로2 때도 된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습관입니다. 뭐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아침에 나가서 책을 펴고 하면은 저절로 되는 게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1학년 때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반년 준비해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역시 나는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였어. 이러면서 뭐 가임법정도 준비하고 특허변론대회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는 동생이 하루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를 하길래 한번 옆에 앉아 있어 봤거든요. 그 친구는 9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순공이 찍혔는데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고 스탑워치를 보니까 3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은 습관이 없어가지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순 8시간 한다는 거는 뭐 1학년 1학기부터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책을 좀 펴고 꾸준히 읽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번 주는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엔 4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엔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많이 늘리지 말고 일주일에 1시간, 뭐 한 달에 1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 공부 시간을 늘려서 헬스처럼 헬스 하면은 처음부터 막 100kg 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빈봉으로 시작을 하고 20kg 끼고 50kg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00kg를 치듯이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 외에 대외 활동은 저는 사실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대회도 좋습니다. 저는 뭐 대회 나간 거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제가 제시를 하긴 했지만 대회 때문에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거고 대회 활동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추천하는 거는 좀 지도를 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소장이라든가 준비서면의 초안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법원에서만 실무 수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안 갔었고 뭐 이름 없는 데 가가지고 도움될 게 있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있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해보니까 그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쓰는 게 법을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취업을 해가지고 뭐 어차피 길어봐야 2주 아닙니까? 2주 정도 공부를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로3에서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 자신 없는 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초안을 써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빠르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내년 교육 플랜인데요. 지금 작성 중이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긴 했는데 뭐 윤곽만으로는 이제 포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본 강의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강의는 일단은 강의형 종합반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애초부터 강사를 생각으로 뭐 변호사가 됐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암기장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이나 2025년부터는 기본서를 뭐 정해가지고 기본서 강의도 할 생각이긴 한데 일단 내년에는 암기장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암기장은 행정법의 경우에는 서병수 변호사님이랑 신규현 변호사님 책으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차강진 박사님 걸로 할 예정입니다. 차강진 박사님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은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논리 끝판왕이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선택한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대세에 있는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 이후에도 이제 뭐 사례형 강의도 있을 것이고 선택형 강의도 있을 것이고 뭐 진도별 모의 시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암기장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4번 정도는 그래도 강의형 종합반을 거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의 자체는 아마 3월 중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그 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실강 없이 동강 위주로 촬영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뭐 준비는 당연히 다 해서 올리는 거고요. 만약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중에 강의 요구사항 등이 있다면은 전달해 주시면은 뭐 재량 판단해서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여기 있는 법률사무소 명함에 있는 뭐 메일이나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에도 제가 지금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만든 건 아니고 질의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 제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로스쿨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로스쿨 3년도 행복했었고 제시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제시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돼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좀 실례지만 그때처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발해왔었고 그렇게 지금 강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네,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